자, 오늘 1번 문제부터 바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지도에 세 나라를 줬어요. 자, 위에서부터 가겠습니다. 먼저 유럽에 있는 이 나라 바로 독일이 되겠죠. 유럽에서 가장 자주 등장할 수 있는 지역이죠. 왜? 5단계로 자연적인 인구 감소가 나타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남아시아의 요 페르시아만에 접하고 있는 조그만 나라, 이 나라가 바로 카타르입니다. 카타르인지 몰라도 서남아시아 나라들은 대부분 인구 구조에 비슷한 특성이 있어요. 청장년층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성비가 높아서 남성의 인구 비율이 높다. 왜냐?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이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카타르인지 몰라도 대충 놓고 풀 수가 있습니다. 카타르가 지금 3단계 정도에 해당이 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아프리카에 위치한 이 나라가 바로 니제르입니다. 니제르는 가장 자주 나오는 지역이죠. 여기도 왜? 합계 출산율이 1위인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니제르는 2단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왼쪽 그래프에서 가나다하고 이제 매치를 시켜보면 가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960년, 1990년 모두 세 시기 모두 크게 인구 구조의 비율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청장년층 인구 비율도 나다에 비해서 가장 적고 노년층 인구 비중도 가장 적어요. 그 말은 유소년층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뜻이 될 것이고, 따라서 가가 니제르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나를 보겠습니다. 나는 가다와 달리 압도적으로 세 시기 모두 노년층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고 노년층 인구 비율이 굉장히 증가해 가고 있죠. 따라서 나가 독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같은 경우에는 노년층의 인구 비중도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청장년층의 인구 비중이 60년에서 2023년 대비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장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비중이 컸던 다가 바로 카타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아래 선지를 보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가는 아시아가 아니라 아프리카에 위치한다 라고 해야겠죠. 자, 2번, 나는 1960년에 비해 2023년에 총부양비가 높다. 자, 총부양비가 나오면 어떻게 계산해야 된다 그랬나요? 총부양비의 공식이 청장년층 분의 유소년층 더하기 노년층 곱하기 100이죠. 따라서 총부양비는 청장년층 수의 청장년층 비율에 반비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그래프에서 X축에 나와 있으니까 그 바로 비교가 가능하겠죠. 자, 나는 1960년에 청장년층 비율이 60한7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23년에는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62에서 63%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청장년층이 1960년에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1960년이 2023년보다 총 부양비가 더 낮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2번은 맞는 선지가 되는 거죠. 3번, 가는 나보다 2023년에 중위연령이 낮겠죠. 4번, 나는 다보다 2023년에 청장년층의 성비가 높다. 아니죠. 카타르는 굉장히 청장년층 성비가 높은 지역입니다. 자, 5번, 다는 가보다 1990년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 아니죠. 가는 다보다 이렇게 고치든지 아니면 인구 비율이 낮다 이렇게 고쳐야겠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요, 수능 문제여서 좀 어렵게 느끼셨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아요. 여기 출생률, 사망률을 줬기 때문에 인구 변천 모형상 각각의 나라가 몇 단계인지를 찾아가지고 매치를 시키면은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가나다는 각각 나이지리아, 멕시코, 일본 중에 하나래요. 그러면 나이지리아는 여기서 2단계에 해당이 될 것이고
멕시코는 라틴 아메리카 쪽이니까 3단계에 해당이 될 것이고 일본은 4단계에서 5단계가 되겠죠. 5단계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 나, 다 중에서 일단 다가 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낮고요. 최근에는 사망률이 출생률을 압도하는, 사망률보다 출생률이 낮아서 인구의 자연 감소가 나타나는 지역이 되겠죠. 따라서 다가 일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하고 나를 비교해보면 가는 1970년부터 2020년 사이에 출생률이 조금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다산이겠죠, 다산. 근데 사망률은 지금 점점 감소해서 낮은 수준으로 지금 내려왔어요. 그래서 다산 감사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2단계라고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가가 바로 나이지리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는요, 가에 비해서 1970년대에는 출생률이 굉장히 많았지만 오늘날에 출생률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망률은 70년에서 2020년 사이에 계속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사 단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가 멕시코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아래에서 선지를 바로 볼게요. 1번 2020년은 일본은 인구가 감소하였다. 자, 일단 인구가 감소했다. 여기서 자연적 인구냐 사회적 인구냐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둘을 합쳐서 따져봐야겠죠. 일단 사망률이 출생률보다 낮으니까 자연적으로는 인구가 감소했어요. 몇 프로 정도 감소를 했냐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0.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순이동률을 보시면요. 지금 플러스 값이긴 한데요. 거의 0에 가까운 플러스입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유입 인구가 조금 더 많았다 하더라도 유입 인구보다 자연적 감소된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총 인구는 감소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죠? 총 인구는 감소했을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1번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2번은요. 1970년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나이지리아와 멕시코 중에 누가 더 높냐 이건데요. 1970년의 인구의 자연 증가율, 출생률과 사망률의 갭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죠. 1970년에는 나이지리아는 아직 많이 사망률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나아가 가보다 더 자연 증가율이 높겠죠. 그래서 자연 증가율 나이지리아보다 멕시코가 높다 이렇게 해야 맞겠죠. 2번 틀렸습니다.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니까요. 자, 3번 나는 2020년 인구가 1970년 인구보다 많다. 맞겠죠. 계속 지금 인구가 자연적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2020년에도 증가하고 있어요. 즉 증가의 폭이 줄어들었을 뿐이에요. 따라서 2020년 인구가 1970년 인구보다 많다. 맞는 말이 되겠죠. 4번 가나다 중 2020년 현재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는 가이다. 자, 4번 맞는 거입니다.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첫 시간에 인구 10위권 안에 있는 나라들은 대략 외우는 게 좋다라고 했죠. 이 세 나라 중에서 인구 10위권에 들어간 나라가 가밖에 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멕시코는 10위였다가 11위로 밀려났죠. 자, 그다음 5번 2020년의 중위 연령은 다나 가 순으로 높다. 중위 연령은 노령화 현상이 심한 지역이 더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나 가 순으로 높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3번입니다. 그래프는 네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하고 이번에는 나라가 아니라 대륙을 줬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앵글로 아메리카, 유럽.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축은 지금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고요. Y축은 순 이동률을 나타냈는데요. 여기서 일단 라부터 볼까요? 라 같은 경우에는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세 지역보다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지금 1960년이나 2020년이나 인구가 꾸준히 계속 가장 많이 증가하는 곳이 되겠죠. 그래서 라가 바로 2단계에 해당하는 아프리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단계에 해당한 국가가 많은
아프리카가 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나 다를 살펴보면요. 나는 1960년에는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10% 정도 돼서 그렇게 적지 않았는데 2020년에는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지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사망률이 출생 이후보다 더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게다가 순이동률은 지금 높은 편입니다. 가 다음으로 지금 나가 순이동률이 높은 지역이에요. 따라서 아시아, 아프리카, 앵글로 아메리카, 유럽 중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순유출국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앵글로 아메리카, 유럽은 순유입국이잖아요. 그러면 가하고 나가 지금 순이동률이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앵글로 아메리카 혹은 유럽일 것이고 다와 라는 아프리카 혹은 아시아가 되겠죠. 그래서 다는 아시아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요. 순이동률과 인구의 자연 증가를 모두 고려했을 때 나가 유럽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유럽이 앵글로 아메리카보다 인구의 감소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저출산이 더 크기 때문에 문제가 가가 바로 그리고 앵글로 아메리카가 됩니다. 네, 아시아를 보시면요. 순이동률은 지금 마이너스 값이고요. 1960년에 비해서 2020년에 자연 증가율이 조금 감소하긴 했지만 그래도 앵글로 아메리카나 유럽보다는 인구의 증가가 더 많은 지역. 그래서 3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에서 가나다라를 찾았으면 아래 선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020년에 아시아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다. 아니죠. 아시아는 지금 3단계로 2020년이나 1960년이나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플러스 값입니다. 따라서 1번 틀렸어요. 자, 2번 유럽의 인구 이동은 1960년에는 순유출이고 2020년에는 순유입이다. 지금 나가 유럽이잖아요. 그죠? 유럽이 1960년에는 순이동률이 마이너스 값이었으니까 순유출이 맞고 2020년에는 순이동률에서 플러스 값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순유입이 맞겠죠. 따라서 2번이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자, 3번 1960년의 중위연령은 라가 가보다 높다. 아프리카하고 앵글로 아메리카를 비교하면 60년이든 2020년이든 중위연령은 가가 라보다 높겠죠. 자, 4번 2020년 라틴 아메리카로부터 이주한 인구는 가보다 나에 많다? 아니죠. 근거리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유럽으로는 주로 아프리카에서 가고 앵글로 아메리카로는 주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게 됩니다. 따라서 나보다 가에 많다 이렇게 고쳐야 맞는 보기가 되겠죠. 마지막 5번 2020년 총 인구는 라가 다보다 많다. 아니죠. 아시아가 60% 가까운 인구가 살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이 아프리카고요. 그 다음이 유럽, 그 다음이 앵글로 순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4번입니다. 그래프는 내 대륙의 인구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중 하나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위의 문제하고 비슷하게 X축에는 자연 증가율이 들어갔고요. Y축에는 전체 증가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이동까지 고려한 전체 증가율이 왼쪽 Y축이 되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B가 지금 자연 증가율이 두 식이 모두 높기 때문에 B가 아프리카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C하고 지금 C가 아프리카 다음으로 자연 증가율이 높은 지역이니까 아시아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북아메리카와 유럽이 남았는데요. 북아메리카라고 하면 앵글로 아메리카와 달리 멕시코를 포함하는 그런 자료입니다. 따라서 유럽에 비해서는 자연 증가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날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A하고 D 중에서 더 자연 증가율이 높은 A가 북부 아메리카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D가 유럽이 되겠죠. 그래서 유럽은 자연 증가율이 네 지역 중에서 최근에 마이너스 값을 기록하는 그런 유일한 대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바로 선지를 보겠습니다. 1번
A는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다. 맞죠? 지금 자연 증가율이 플러스 값이니까요. 자, 2번 B는 전체 증가율이 커진 것이 자연적 증감이 주 원인이다. 그렇겠죠. 전체 증가율이 큰데 아프리카는 순유출국이잖아요. 순유출 지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증가율이 굉장히 높다. 네 지역 중에 가장 높다라는 건 그만큼 자연적 증감이 많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2번 맞아요. 3번 D는 2015년에서 2020년 사이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보다 많다. 이건 사회적 증가를 물어보는 건데요. 유출 인구하고 유입 인구를 따졌을 때 유럽은 유입 인구가 유출 인구보다 더 많다라고 해야겠죠. 따라서 3번이 틀렸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C는 A보다 총 인구가 많다. 그죠? 아시아가 모든 대륙 중에 가장 인구가 많잖아요. 자, 5번 2015에서 2020년 중위 연령은 가장 높은 곳이 D, 그 다음 A, 그 다음 C, 그 다음 B 순으로 높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정답은 3번. 5번입니다. 그래프는 세 국가의 인구 부양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이번엔 나라를 줬어요. 대륙이 아니고 멕시코, 스웨덴, 에티오피아입니다. 자, 멕시코 3단계, 스웨덴 4단계,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니까 2단계가 되겠죠. 자, 유소년 부양비를 Y축에서 알려주고 X축에서 노년 부양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C는요 압도적으로 노년 부양비가 높은 지역이니까 스웨덴이 되겠죠. A와 B를 비교해보면 A는 70년대나 2020년이나 유소년 부양비가 가장 높습니다. 줄어들지가 않았어요, 별로. 그래서 A가 바로 2단계인 에티오피아가 되겠죠. 그리고 B는요, 1970년대는 유소년 부양비가 굉장히 높았지만 2020년에는 지금 훅 떨어져서 40대 정도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출생률이 감소한 멕시코가 되겠죠. 1번 볼게요. C는 1970년의 노령화 지수가 100보다 높다. 자, 노령화 지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라 그랬죠? 유소년층 인구 분의 노년층 인구 곱하기 100입니다. 그럼 노령화 지수가 100보다 높다라는 건 유소년층 인구보다 노년층 인구가 더 많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유소년층 인구가 노년층 인구보다 더 많나요? C가 지금? 부양비를 보시면요. 유소년 부양비가 1970년을 보시면요. 유소년 부양비가 30 조금 넘고요. 노년 부양비는 20을 조금 넘습니다. 따라서 유소년층이 노년층보다 더 많습니다. 여전히. 세 지역에 비해서는 노년 부양비가 높을지 몰라도 유소년 부양비가 노년 부양비보다는 그래도 더 높다. 2020년에는 이제 노년 부양비가 유소년 부양비를 압도하게 되지만 1970년에는 노령화 지수가 100보다 낮았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자, 2번 A는 아메리카, B는 아프리카이다. 반대가 되겠죠. B는 아메리카, A는 아프리카입니다. 3번 A는 C보다 두 시기 모두 합계 출산율이 높다라고 해야겠죠. 자, 4번 B는 A보다 2020년에 국가 내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낮다. B는 A보다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겠죠. 멕시코가 에티오피아보다 그래도 더 경제개발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B가 더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자, 5번 C는 B보다 2020년의 총 부양비가 높다. 맞을까요, 여러분? 2020년 살펴볼게요. 2020년에요. 스웨덴은 유소년 부양비가 30, 노년 부양비가 한 32 정도 됩니다. 그럼 총 62만큼이 된다라는 것이 총 부양비가. 그런데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요. 유소년 부양비가 40이고요. 노년 부양비는 한 11 정도밖에 안 돼요. 따라서 더해도 5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스웨덴이 멕시코보다 총 부양비가 더 높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5번이 맞는 설명이라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6번입니다. 그래프는 세 국가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비슷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죠. 가나, 다는 각각 독일, 브라질, 앙골라 중 하나임. 자, 독일 5단계, 브라질 3단계, 앙골라는 아프리카니까 2단계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자, 가나다 그래프를 보시면 노년부양비가 가장 높은 다가 독일, 그리고 노년부양비가 가장 낮은 가가 앙골라, 그 다음에 나는 브라질입니다. 총 부양비를 살펴보니까 3단계가 지금 청장년층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총 부양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유소년층이 가장 많은, 그래서 피부양층의 인구 비중이 큰 가가 지금 총 부양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이렇게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1번 보시면 가는 북반구에 위치한다. 남반구에 위치합니다. 아프리카의 남부 지역에 있거든요. 2번 나는 노령화 지수가 100 이하이다. 자, 노령화 지수 아까 유소년층 분의 노년층 곱하기 100이라 그랬죠. 유소년층하고 노년층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 노년 부양비가 지금 15 정도 돼요. 그런데 총 부양비는 45 정도가 되죠. 그럼 45는 15 더하기 x겠죠. 여기서 x가 바로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되겠습니다. 유소년 부양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유소년 부양비인 x의 값이 3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유소년층하고 노년층 중에서 누가 더 많다? 유소년층이 2배는 더 많게 됩니다. 따라서 노령화 지수는 100 이하이다. 50 정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2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3번 가는 나보다 합계 출산율이 높겠죠. 4번 나는 다보다 유소년 부양비가 낮다. 유소년 부양비가 더 높겠죠. 출산율이 더 높으니까. 자, 5번 다는 가보다 중위 연령이 더 높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마지막 7번입니다. 뒤에 8번, 9번 문제는 평이 하기 때문에 선생님 따로 영상 안 찍고 7번까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는 세 지역의 유소년 인구 비율과 노년 인구 비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에 해당하는 대륙으로 오른 것은, 자, 가는 동그라미입니다. 나는 세모고 다는 네모예요. 자, 동그라미가 유소년 비율이 가장 높으니까 아프리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세모죠. 세모는 아프리카 다음으로 지금 0에서 14세 인구 비율이 높고요. 65세인 노년층 인구 비율은 낮으니까 나는 아시아가 들어가야겠죠. 가장 노년 인구 비율이 높은 네모인 다가 유럽이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또 영상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질문하러 오시기 바랍니다.